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진이 뺨을 감싸며 비틀거렸어요. 시어머니, 입 다물어 시집와서 이 모양이 뭐야? 최숙자가 다시 손을 들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63살 한미숙이 보온 가방을 든 채 서 있었어요. 미숙이 달려가 딸을 부축했지만 최숙자는 비웃는 얼굴을 유지하며 당당했습니다. 사돈어른, 며느리 교육하는 건데 왜 그러세요?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서 말이에요. 좀 단단히 가르쳐야죠. 미숙의 눈에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최숙자는 몰랐어요. 눈앞에 선 이 평범해 보이는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시작점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무료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놓치시면 매일 소개되는 정말 믿기 힘든 엄청난 사연들을 전부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의 특별한 인생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9시 성북동 한적한 골목길에 검은색 포터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여자는 60대 중반의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한미숙, 올해 63살. 회색 니트에 편안한 바지 차림새가 평범한 동네 아줌마처럼 보였죠. 트렁크에서 커다란 보온 가방을 꺼내는 미숙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반찬을 싸서 대전에 사는 딸에게 가져다 주는 게 그의 일상이었거든요. 가방 안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미역국, 깻잎장아찌, 갈치조림이 담겨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2시간 동안 미숙은 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진이가 결혼한 지 이제 겨우 8개월. 아직 신혼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였죠. 그런데 요즘 들어 딸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힘이 없어 보였어요. 전화를 받는 횟수도 줄어들었고요. 아무래도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든가 보네. 미숙은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시댁 생활이 쉬울 리 없잖아요. 자신도 그 시절을 겪어봤으니까 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대전 유성구의 새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건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20층짜리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선 곳이었어요. 미숙은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8층, 딸이 사는 집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미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곧 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거든요. 은진이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어제 밤늦게까지 정성스럽게 끓였는데 딸의 반응이 벌써 기대됐습니다. 1803호 앞에 도착한 미숙은 보온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려고 손을 들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딱! 안쪽에서 손바닥이 무언가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어서 낮게 떨리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죠. 미숙의 손이 공중에서 멈춰 섰어요. 미숙은 귀를 문에 가까이 댔습니다.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무언가 긴장된 기운이 느껴졌죠. 평상시라면 초인종 소리에 딸이 바로 나와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미숙의 마음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은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미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이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자신이 직접 설정해줬다는 사실이었죠. 결혼을 앞두고 집을 마련할 때였습니다. 미숙이 딸 명의로 전세금을 마련해주면서 도어락도 새로 설치했거든요. 그때 비밀번호를 은진이 생일로 정했던 거예요. 614. 미숙은 조심스럽게 숫자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딸깍.
문이 열렸어요. 미숙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죠. 현관에서 거실을 바라본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딸 은진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로요. 그 앞에는 50대 후반쯤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치켜든 자세였죠. 사위의 어머니 최숙자였어요. 소파 한쪽에는 사위가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29살의 민수였죠.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미숙은 현관에 선 채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등장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거실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흘렀죠. 그때 미숙의 시선이 주변을 훑었습니다. 소파 쿠션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얼룩이 묻은 것도 있었고요. 식탁 한쪽 모서리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딸의 휴대폰이 거실 구석에 떨어져 있는 것도 보였어요. 미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분명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 차례 반복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미숙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은진이의 얼굴에는 놀람과 안도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최숙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고 애썼지만 이미 늦었죠. 어머니, 은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순간 미숙은 딸의 왼쪽 손목에 붉은 자국이 있는 걸 봤어요. 볼도 한쪽이 부어올라 있었고요. 미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생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던 딸이 이런 꼴을 당하고 있었다니요.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어요. 대신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했죠. 이런 일에는 감정보다 냉정함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미숙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어요. 마치 호랑이가 사냥감 앞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처럼요. 세 사람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됐죠. 사돈 어르신이 갑자기 최숙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은진이가 좀 버릇이 없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예의를 모르잖아요.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은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미숙은 딸을 일으켜 세우며 조심스럽게 살펴봤어요. 왼쪽 손목에 선명한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처럼 보였어요. 뺨도 한쪽이 부어올라 있었고요. 미숙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은진아, 괜찮니? 네, 어머니. 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미숙은 딸을 소파 한쪽으로 데려가 앉혔어요. 그때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봤습니다. 액정에 금이 가 있었어요. 미숙은 휴대폰을 주어서 딸에게 건넸죠. 은진이가 받아들며 고마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이게 훈육이에요? 미숙이 최숙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우습게 보는 게 문제예요. 좀 단단히 가르쳐야 정신을 차리죠. 최숙자는 여전히 당당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시선을 제대로 마주보지는 못했어요. 미숙은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소파 쿠션에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커피인지 다른 액체인지 모를 것들이 여러 곳에 튀어 있었죠. 식탁 모서리에 긁힌 자국도 더 자세히 보였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었나요? 미숙이 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를 힐끗 바라보며 입술만 달싹였죠. 뭘 자주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최숙자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미숙은 식탁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긁힌 자국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꽤 깊게 파인 것들이 여러 개 있었죠. 하루아침에 생긴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럼 이 자국들은 언제 생긴 거죠? 그건 최숙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변명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사 올 때 생긴 거예요. 가구 옮기다가 긁힌 거죠.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믿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때 바닥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죠. 구슬처럼 작은 것이었습니다. 미숙이 주워서 보니 귀걸이였어요. 진주 귀걸이의 한쪽이었죠. 은진아, 이거 내 거니? 딸이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 언제 떨어뜨린 거야? 오늘. 은진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미숙은 귀걸이를 딸에게 건네주며 다시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때 문득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뭔가 부딪힌 것 같은 자국이었죠. 저기 벽은 왜 저래요? 미숙이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최숙자와 민수가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어요. 둘 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것도 이사할 때. 그만하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은진아, 일어나자. 미숙이 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진이가 순순히 따라 일어났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최숙자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잠시 나갔다 오겠어요. 미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사돈 어르신,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최숙자가 뒤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미숙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은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미숙이 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섰어요. 복도에 나선 미숙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딸의 손목을 다시 확인했어요. 붉은 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였죠. 아파? 조금. 은진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미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안의 흔적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됐어요. 쿠션의 얼룩, 식탁에 긁힌 자국, 벽에 구멍, 떨어진 휴대폰과 귀걸이.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여러 차례 반복됐을 거예요. 그런데 딸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미숙은 딸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버튼을 누르며 미숙은 또 다른 걱정이 들었어요. 최숙자가 마지막에 한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은진이 계좌 얘기는 나중에 하고 라는 말을 흘렸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아파트 입구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걸으며 미숙은 딸에게 물었습니다. 은진아, 혹시 돈 문제로도 힘들었니? 은진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엄마, 괜찮아. 무슨 일이든 엄마한테 말해. 하지만 은진이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망설이고 있었어요. 차에 타서 미숙은 딸의 손목을 다시 봤습니다. 멍이 더 퍼진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병원부터 가자.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안 괜찮아.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딸이 혼자 참게 두고 싶지 않았어요. 차를 몰며 미숙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을 것 같았죠. 그때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지금은 눈물보다 냉정함이 필요한 때였거든요. 그래, 집에 가자. 성북동 집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미숙은 딸을 침실로 데려가 눕혔어요. 은진이의 손목과 뺨에 얼음찜질을 해주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죠. 엄마, 미안해요. 은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은 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하지만 은진이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마치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요. 미숙은 딸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무엇보다 이상한 건 딸의 반응이었습니다. 맞았으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잘못했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이건 하루아침에 생긴 태도가 아니었어요. 미숙은 휴대폰을 꺼내 딸과 주고받은 최근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예전에는 길게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짧은 답장만 왔어요. 네, 알겠어요. 괜찮아요. 이런 단답형 메시지들 뿐이었죠.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최숙자가 마지막에 흘린 말이었어요. 은진이 계좌 얘기는 나중에 하고. 미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돈 문제도 있는 건 아닐까요? 딸을 그렇게 무력하게 만든 이유가 단순한 폭력만은 아닐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일찍 일어나 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멍은 더 퍼져 있었지만 열은 없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았죠. 어머니, 저 집에 가야 해요. 은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돼. 좀 더 쉬어. 하지만 시어머니가 화내실 거예요. 어제 갑자기 나와버렸잖아요. 은진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미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은진아, 그 집이 누구 명의인지 기억나니?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명의요. 어머니가 전세금 내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집주인이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권리가 없어. 하지만 은진이는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뭔가 더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죠. 미숙은 딸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우선 그 집이 정말 딸 명의가 맞는지부터 알아봐야 했죠.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소유자는 여전히 은진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죠. 최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금액은 2천만 원. 언제 설정된 건지 확인해 보니 2달 전이었어요. 결혼 후였죠.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 모르게 누군가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얘기였어요. 이건 명백한 불법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미숙이 받자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죠. 사돈 어른이시죠? 저는 민수 아버지입니다. 사위의 아버지였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일로 연락드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좀 심하게 했나 봅니다. 사과드리려고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되죠.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런데 사돈어른, 혹시 은진이가 뭔가 말씀드린 게 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한테 말 안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미숙은 상대방이 무엇을 염려하는지 직감했습니다. 아마 근저당 설정권을 알고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신혼부부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요. 상대방이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딸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미숙은 서재로 가서 오래된 파일들을 뒤져봤습니다. 딸의 결혼 준비를 할 때 정리해둔 서류들이었어요. 전세 계약서, 도어락 설치 영수증, 보험 증서까지 모든 게 다 있었죠.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딸을 위해 홈 CCTV도 설치해줬던 거예요. 혹시 그 영상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미숙은 CCTV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치 당시 자신이 직접 계약했기 때문에 접근 권한이 있었어요. 최근 일주일 영상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가능합니다. 앱으로 접속하시면 돼요. 직원이 친절하게 접속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미숙은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했어요.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최숙자가 딸을 다그치는 장면이 여러 번 녹화돼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사람들도 집에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숙자와 함께 온 낯선 사람들이 거실에서 뭔가 회의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미숙은 영상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침실로 가서 조심스럽게 깨웠어요. 은진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딸이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미숙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사람들 누구야? 화면에는 최숙자와 함께 온 중년 남녀가 나와 있었습니다. 은진이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분들은 누구냐고. 미숙의 목소리가 조금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직감한 은진이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시어머니 사업 파트너들이에요. 투자 관련된. 무슨 투자? 저도 잘 몰라요. 시어머니가 알아서 하신다고. 미숙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근저당 설정, 낯선 사람들의 방문, 딸의 위축된 모습,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어요. 은진아, 내 통장이나 카드 누가 관리해? 딸이 더욱 작아졌습니다. 대답하기 싫어하는 게 역력했어요. 시어머니가 가계부 정리한다고. 미숙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결혼하고 한 달 뒤부터요.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다시 대전으로 향할 준비를 했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딸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니요. 게다가 폭력까지 동반한 통제였어요. 미숙은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딸을 봤습니다. 은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엄마, 제발 조용히 해결해 주세요. 더 큰일 날까봐 무서워요. 딸의 말에 미숙의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며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해결할게. 미숙은 차를 몰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딸을 데려오는 게 아니었어요.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생각이었죠. 고속도로를 달리며 미숙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평범한 어머니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대전에 도착한 미숙은 곧바로 딸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카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었거든요. 미숙은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최숙자 대전 투자라고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가 나오는 순간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죠. 몇 개의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관련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유성구 투자 사기주의, 건강식품 다단계 피해 사례 같은 제목들이었어요. 더 자세히 찾아보니 최숙자의 이름이 직접 언급된 글도 있었습니다. 방문 판매 조직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 권유를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왔지만 법적 처벌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했죠. 미숙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민원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최숙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민원이 지난 2년간 15건이나 접수돼 있었죠. 그때 떠오른 게 딸의 금융 상황이었습니다. 미숙은 은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진아, 엄마야. 급한 일이 있어서 묻는 건데 내 통장 비밀번호 바뀌었니? 아니요. 그런데 왜요? 혹시 대출 받은 거 있어? 전화 너머로 딸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미숙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얼마나? 1,000만 원. 그런데 곧 갚을 거라고 하셨어요. 미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으로 간단한 신용 조회를 해봤어요. 딸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조회 결과를 본 순간 미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소액 대출이 여러 건 분산돼 있었어요. 1,000만 원이 아니라 총 3,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대출 시기였습니다. 모두 결혼 후에 집중돼 있었어요. 한 달에 하나씩 계획적으로 빼낸 것 같았죠.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서서 딸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따져볼 생각이었죠. 아파트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최숙자가 문을 열었어요. 미숙을 보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사돈 어른이 또 들어가겠어요.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숙자가 어쩔 수 없이 비켜섰어요. 거실에는 어제 봤던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 둘과 여자 하나였어요. 탁자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죠. 무슨 모임인가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최숙자가 어버버했어요. 그냥 친목 모임이에요. 하지만 탁자 위의 서류들은 친목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투자 설명서, 계약서, 그리고 여러 사람의 신분증 사본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 딸의 신분증 사본도 발견했습니다. 미숙이 그것을 집어들자 최숙자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건 은진이가 동의했다고요? 미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 중 하나가 입을 열었어요. 사돈 어머님이신가요? 저희는 건전한 투자 모임을 하고 있어요. 건전한 투자요? 미숙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던 내용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건전한 투자인가요? 화면에는 최숙자 관련 피해 사례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오해예요. 최숙자가 변명했지만 미숙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제 딸 명의로 받은 대출은 뭡니까? 그건 사업 자금이 급해서. 누가 허락했나요?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최숙자가 당황해하며 둘러댔어요. 은진이가 승낙했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히.
당연하다고요? 미숙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남의 딸을 데려다가 때리고 돈을 빼먹고 그게 당연하다고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는 이만. 그들이 황급히 나가려 하자 미숙이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있는 서류들 뭡니까? 그건 제 딸과 관련된 서류면 제가 확인할 권리가 있어요. 미숙이 탁자의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어요. 은진이 명의로 된 보험 질권 설정 동의서, 적금 해지 신청서까지 있었죠. 이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사돈어른, 진정하세요. 최숙자가 달래려 했지만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제 딸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 놓고?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평생 소중히 키운 딸이 이런 식으로 당하고 있었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미숙이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그동안 강하게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였어요. 최숙자가 당황하며 다가왔습니다. 사돈어른,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요? 이게 오해예요? 미숙이 서류들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마음속에서 꺾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새로운 결심이 꿈틀거렸어요. 미숙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최숙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좋아요. 이제 알겠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무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제대로 해봅시다. 최숙자가 미숙의 변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사돈어른, 이제 그만하세요. 미숙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증거 수집이요. 미숙의 대답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최숙자가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미숙이 먼저 챙겼어요. 이건 제가 가져가겠어요. 그럴 권리가 없어요. 권리요? 미숙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딸명의 서류인데 제가 가져가면 안 되나요? 최숙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숙은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일어섰어요. 곧 다시 오겠어요. 미숙이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협박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집을 나서는 미숙의 뒷모습에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숙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죠. 성북동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책장 뒤쪽 먼지가 쌓인 상자를 꺼냈어요. 10여 년 전부터 손대지 않았던 물건들이었죠. 상자를 열자 낡은 수첩들이 나왔습니다. 검정색 가죽 표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수사일지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미숙은 그 중 하나를 펼쳐봤죠. 1997년 3월 15일. 김사건. 피해자 70대 여성. 건강식품 투자 사기. 빛바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기억은 선명했어요. 당시 미숙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검사였거든요. 미숙은 다른 수첩들도 꺼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노인 대상 투자 사기, 며느리를 이용한 보험 사기, 가족명의 도용 사건들, 모두 지금 딸이 당하고 있는 일과 비슷한 수법들이었어요.
그때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법정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미숙이 한가운데 서 있고 주변에는 동료 검사들과 변호사들이 둘러서 있었죠. 모두 젊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한미숙 검사님의 마지막 사건이 대성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대형 투자 사기 조직을 일망타진한 사건이었어요. 피해자만 200여 명,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던 일이었죠. 미숙은 사진을 내려놓고 더 깊숙이 상자를 뒤졌습니다. 그때 작은 녹음기가 나왔어요. 수사할 때 사용했던 장비였죠. 배터리를 갈아 끼우니 아직도 작동했어요. 명함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한미숙 검사, 한미숙 변호사라고 적힌 명함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미숙은 명함 하나를 집어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동안 왜 이 경력을 숨기고 살았을까요? 퇴직 후에는 평범한 어머니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딸에게도 공무원 출신이라고만 말했죠. 굳이 과거를 들춰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딸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것도 미숙이 평생 다뤄온 바로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있었죠. 미숙은 수첩을 다시 펼쳐 최숙자와 비슷한 사건들을 찾아봤습니다. 수법이 거의 동일했어요. 신뢰관계를 이용해 접근하고 가족 명의로 금융 거래를 유도하고 점차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이었죠. 피해자는 대부분 경제적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가족관계에서 약자인 경우가 많다. 수첩에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미숙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죠. 서랍에서 새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은진이 사건 마이너스 2025년 10월. 그리고 오늘 확인한 사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대출 내역, CCTV 영상, 수집한 서류들, 인터넷 검색 결과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기록했죠. 미숙의 손놀림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수사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감정적 접근이 아닌 냉정한 증거 수집, 체계적인 사실 정리, 법적 대응 방안 모색, 모든 게 자연스럽게 손에서 흘러나왔어요. 마치 어제까지 검사 일을 하던 것처럼요. 명함 케이스를 다시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미숙 변호사라고 적힌 것이었어요. 미숙은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였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30년간 이런 범죄와 싸워온 전문가였죠. 미숙은 노트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딸의 방으로 가서 조용히 문을 열어봤어요. 은진이가 깊이 잠들어 있었죠.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해결할게. 미숙이 속삭이며 딸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미숙은 평소와 다른 차림새로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들었어요. 딸에게는 일 때문에 나간다고만 말했죠. 대전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미숙은 어젯밤 세운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우선 최숙자의 사업체 위치를 파악하는 것부터였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주소를 확인해뒀죠. 유성구의 한 상가 건물 2층이었습니다. 웰빙 라이프 건강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강 상담소 같았죠. 미숙은 주변을 한 바퀴 돌며 관찰했습니다. 출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년 이상이었어요. 손에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보였죠. 오전 10시쯤 미숙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최숙자 대표님 계신가요? 네, 계신데요. 누구신지. 은진이 어머니입니다. 여직원이 급하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최숙자가 나타났죠. 어제와는 달리 정중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사돈어른, 어서 오세요. 하지만 미숙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최숙자가 사무실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여러 개의 책상이 있고 벽에는 각종 인증서와 감사패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미숙의 눈에는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죠. 어제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봅니다. 최숙자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대출건부터 얘기하죠. 미숙이 서류 가방에서 종이들을 꺼내 책상에 펼쳤습니다. 은진이 명의로 된 모든 대출 내역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최숙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척했어요. 그건 은진이가 동의한 일이에요. 동의요? 미숙이 냉소를 지으며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 질권 설정 동의서였어요. 이것도 동의했나요? 당연히. 거짓말이에요. 미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어요. 이것 보세요. 화면에는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최숙자가 은진이를 다그치며 서류의 서명을 강요하는 장면이었어요. 최숙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건 설득하는 과정이었어요. 설득이요? 이것도 설득인가요? 미숙이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최숙자가 딸을 때리는 장면이었어요. 이번에는 최숙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숙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여기 금융감독원 민원 내역도 있어요. 지난 2년간 15건의 신고가 들어왔더군요. 그건. 그리고 이것도 흥미로워요. 미숙이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최숙자 관련 피해 사례들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최숙자가 점점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의 준비가 너무 치밀했거든요. 사돈 어른이 뭘 하시려는 건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딸이 당한 일을 정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미숙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진이 집에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참, 이것도 있었죠. 제가 모르게 설정된 근저당 말이에요. 최숙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미숙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저를 뭘로 보신 건가요? 무슨, 제가 그냥 순진한 시골 어머니로 보였나요? 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냈어요. 이제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미숙이 명함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숙자가 명함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한미숙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경제범죄 전담 30년. 명함을 본 최숙자가 의자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검사님이셨다고요? 전직이죠. 하지만 아직 변호사 자격은 유효해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이제 온화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문할 때의 차가움이 묻어났어요. 30년간 이런 사건만 전담했어요. 특히 가족을 이용한 경제범죄 말이에요. 최숙자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맞아요. 당신이 제 딸한테 한 모든 일들이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미숙이 다시 앉으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폭행, 강요, 사기, 업무상 배임 교사, 공갈. 이 정도면 될까요?
최숙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까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사돈어른. 아니, 변호사님. 호칭까지 바뀐 최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변호사님이라고 부르시는군요. 미숙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시더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숙자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은진이한테 한 일들 모두 되돌려 놓으세요. 네.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최숙자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사과했습니다. 아까까지의 오만한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미숙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모든 걸 원상복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고발할 거예요. 네,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미숙이 일어서서 나가려는데 최숙자가 급하게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발하지 않으실 거죠? 미숙이 돌아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건 당신 행동에 달려 있어요. 사무실 문을 나서는 미숙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반면 최숙자는 의자에 주저앉아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판세가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미숙이 최숙자 사무실을 나온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차에 타기 전 미숙은 휴대폰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였어요. 폭행과 사기 사건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네, 직접 오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숙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며 준비해온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CCTV 영상, 상해 사진, 금융 거래 내역, 강제로 서명한 서류들까지 모든 것이 있었죠. 이 정도면 입건에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담당 경찰관이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미숙의 체계적인 증거 수집에 감탄하는 눈치였어요. 참고인 조사는 언제 가능한가요? 내일 오전에 피해자분과 함께 오시면 됩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민사소송 준비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서를 나온 미숙은 다시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은진이를 데리러 가는 거였어요. 더 이상 그 집에 있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문을 열었어요. 사위의 얼굴이 초췌해 보였죠. 어머님, 은진이 데리러 왔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사과하고 싶어 하세요. 정말 잘못했다고. 이미 늦었어요. 미숙이 안으로 들어가며 딸을 불렀습니다. 은진이가 방에서 나와 어머니를 봤어요. 짐 챙기자. 어머니, 괜찮아. 이제 끝났어. 은진이가 짐을 챙기는 동안 미숙은 민수와 대화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어머니한테 속았어요. 이런 일인 줄 몰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은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위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일 수 있었죠. 그럼 어머니와 선을 그으세요. 네. 아니면 은진이와도 끝이에요. 미숙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최숙자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변호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제 딸한테 하세요. 최숙자가 은진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진아,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너무 심했어. 하지만 은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았죠.
미숙은 최숙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모든 대출을 정리하고 설정된 근저당도 해제하세요. 그리고 빼간 돈도 전부 되돌려 놓으시고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바로 고발장을 접수할 거예요. 최숙자가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의 정체를 안으로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미숙과 은진이가 짐을 들고 나가려 할 때 민수가 불렀습니다. 은진아. 은진이가 잠시 멈춰서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눈에 어려 있었죠.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요. 은진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바보 같아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미숙이 딸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죠.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검사였다는 거 왜 말 안 했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왜? 내가 위험했으니까. 미숙의 대답이 간단 명료했습니다. 딸보다 소중한 건 없었거든요. 다음 날 미숙과 은진이는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접수하며 말했어요. 피해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미숙이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최숙자의 사업체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컴퓨터와 서류들이 모두 압수됐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최숙자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총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미숙은 피해자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했어요.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죠. 한 달 후 최숙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기와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이었어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도 함께 내려졌죠. 은진이의 대출은 모두 정리됐고 빼간 돈도 전액 회수했습니다. 근저당도 말끔히 해제됐어요. 민수는 어머니와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은진이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해 나갔죠. 이제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은진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미숙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딸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미숙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된 거예요. 미숙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경력을 숨기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었어요. 세상에는 아직 구해야 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숙에게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2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성북동 집의 거실이 활기로 넘쳤습니다. 은진이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미숙은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평범한 모녀의 아침 풍경이었죠. 엄마, 오늘 상담센터 개소식이죠? 응, 오후 2시에 시작해. 미숙이 신문을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미숙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취약가정 권익지원센터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성북구청의 지원을 받아 작은 사무실을 마련했고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들과 상담사들을 모았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겠지만 의미 있는 일이야. 미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금융 사기와 가정 폭력이 겹친 복잡한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곳이었죠. 오전 10시쯤 미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한미숙 변호사님이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미숙은 조용히 전화를 받으며 상황을 들었습니다. 은진이와 비슷한 사례였어요. 결혼 후 시댁 식구들에게 경제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오늘 오후에 센터가 문을 열어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미숙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벌써 첫 번째 내담자가 생긴 거였어요.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미숙과 은진이는 함께 센터로 향했습니다. 성북구의 한 상가 건물 2층이었어요. 아직 간판도 달지 않은 소박한 공간이었죠. 엄마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은진이가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감회가 새로운 듯 했어요. 나도 몰랐어. 하지만 필요한 일인 것 같아. 미숙이 책상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후 2시 개소식이 시작됐습니다. 동료 변호사들과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작은 규모였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죠. 제가 이 센터를 만든 이유는 개인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미숙이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제 딸이 비슷한 피해를 당했거든요. 그때 느꼈어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걸요. 은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어요. 법과 제도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개소식이 끝난 후 미숙은 첫 번째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오전에 전화했던 여자가 찾아온 거였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주부였죠.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미 2천만 원이나. 상담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차분하게 들어주며 메모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이 조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선 대출 내역부터 정확히 파악해 봅시다. 미숙이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상담자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상담이 끝난 후 미숙은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평범한 은퇴 생활을 꿈꿨었습니다. 딸 뒷바라지나 하며 조용히 살려고 했었죠. 하지만 인생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미숙과 은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은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뭐가? 엄마가 저를 구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도우시고. 미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은진아, 엄마가 미안해. 왜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바로 물어봤어야 했어. 은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만약 혼자였다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낸 모녀였어요. 그날 밤 미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새로운 시작을 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도전이지만 의미가 있다. 누군가의 방패가 되는 일이니까. 일기를 쓰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상처는 때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자신과 딸이 겪은 고통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되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부터 센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의 상담자들이 찾아왔어요. 모두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른 사연들을 가지고 있었죠. 미숙은 매일 바쁘게 일했습니다. 상담을 하고 변호사들과 회의를 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어요. 은퇴 후 가장 보람찬 시간들이었어요. 한 달 후 센터의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상담받았던 주부가 시어머니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낸 거였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의미가 컸죠.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 주부가 센터를 찾아와 인사했습니다.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용기를 낸 거죠. 미숙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미숙과 은진이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성북동의 조용한 골목길을 걸으며 대화했어요. 엄마, 행복해요? 은진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미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행복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저도 엄마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것을요. 때로는 위기가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께서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마음으로 그곳에 함께 있는 기분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